베르베린 섭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흡수율이 높은 베르베린이 진짜다. 흡수를 다신 거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배 아플 수 있어. 영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눈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하죠. 두 분의 파이팅 시작. 메이스맨 약사님은 저는 일반 베르베린을 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임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흡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줄어들고, 하지만 흡수되는 양은 2.7배 많고. 흡수율 높은 걸 먹어야 무조건 효과도 더 좋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입증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빨간 약 시간입니다. 팩트 폭격기 약사님들 세 분과 함께 영양제 얘기와 그리고 약의 얘기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베르베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베르베린, 천연 혈당약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이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우리 빨간 약 약사님들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르베린 섭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요. 저도. 저 살 빠질까 봐 안 먹어요. 아, 이거 앞에 또 달리는 아니 거 아니. 아니에요? 살 빠지는 데이터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네, 아니에요.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위장관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안 먹어요. 아, 베르베린을 섭취하는 목적도 우리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명훈 약사님은 어떤 목적으로 섭취하시나요? 저는 보통 혈당 스파이크 관리 때문에, 근데 이제 베르베린 단독으로는 안 먹고, 저는 유독 식후 문제가 많아가지고 식곤증도 그렇고, 그래서 여주랑 같이 믹스되는 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 메이스맨 약사님은 왜 드세요? 저는 이제 이게 살을 확 빼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살이 덜 찌게 해주는 환경을 이론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고, 뭐 살이 이제 좀 빠진다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다식 약사님은 본인은 안 드시지만 많이 추천해 주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당뇨 경계 아. 정도 수치라서 어머니 무조건 챙겨드리고 있고,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좀 더 건강하게 이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도 오메가3랑 같이 또 섭취하는데 중성지방 수치 낮추고 LDL이 살짝 높으니 조절하면서 탄수화물도 많이 먹었네 싶을 때 관리 목적으로 계속 섭취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부작용 같은 게 없는데 부작용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일반형 베르베린을 네. 좀 고함량으로 먹었더니 장 트러블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낮은 저용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베린을 보조로 활용하고, 아, 보조로? 메인은 약간 여주로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메이스맨 약사님이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흡수율이 높은 베르베린이 진짜다. 흡수를 다신 거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배 아플 수 있어. 영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눈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하죠. 한번. 예. 아까 흡수율 높은 거는 말씀드리면은 뭐 메틸기 붙인 베르베린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리포좀 형태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뺄게요. 데이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흡수율이 높은 베르베린은 베르베비스라는 파이토존 베르베린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파이팅 시작. 메이스맨 약사님은 주장하시는 바는 명확해요.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게 일반 베르베린 염산염이다. 예.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야 진짜 베르베린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저는 일반 베르베린을 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 흡수율 높은 거 먹어야 된다는데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 뭐 메이스맨 약사님 믿었는데 예. 워낙 또 이제 되게 깐깐하게 깐깐하고.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전에 단톡방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도 못 드렸는데. 아, 예. 마음이 상했구나 그분은. 끝까지 안 그러셨죠. 듣고.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일반 베르베린이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베르베린 염산염이 가장 임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그 흡수율 높은 거는 사실상 적어요. 최근 거여서 네. 그게 많지 않잖아요. 예. 거의 연구 비중이 일반 제형이 거의 95에서 97% 정도. 대부분. 그리고 특정 그 원료사, 인데나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데나사에서 진행한 연구밖에 없어서 사실상 바이아스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수도 적고. 사이터존으로 되는 거는 인데나사 거 거의 밖에 없습니다. 그 임상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흡수율이 굉장히 적긴 해요. 음. 흡수율이 적은데 그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 데이터 값이? 예, 효과가 왜 좋냐면은 베르베린은 흡수를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장에서도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효력이 높기 때문에 흡수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흡수를 많이 하면은 좀 위장 부담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겠으나 일반 베르베린도 생각보다 위장 장애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나 그렇지. 맞아요. 가격 차이도 좀 있죠. 그렇죠. 그 흡수율 높아진 베르베린보다 절반 값이에요. 절반값. 그래서 이걸 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다신 약사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근데 저 굉장히 존중하는 의견이거든요. 막 싸우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저도 반대하는 건 흡수율 마케팅을 저는 일단 되게 싫어요. 막 특히 막 오메가3 흡수율 높이고 가격 막 5배 높이고 이런 건 싫어해서 흡수율을 높였을 때 가격은 얼마나 비싸지는지 그로 인한 뭐 위장 장애가 많이 줄어드는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르베비스 자체는 흡수율이 10배 높아졌다라고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 형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프리 형태를 본다면 일반 베르베린 500ml, 베르베비스 550ml 이렇게 제형으로 나와 있는 제형 그대로 비교했을 때 2.7배 높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일반 베르베린 형태가 되게 층층이 생긴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쌓여서 뭉쳐져요. 그래서 침전이 돼서 표면적이 낮아지면서 장에서 잘 작용하기도 힘들고 장내벽도 물리적으로 자극하고 흡수율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하나씩 코팅한 게 베르베비스인데 흡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 함량을 많이 줄였어요. 550만에 베르베린 자체는 160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160. 실질적으로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줄어들고 하지만 흡수되는 양은 2.7배 많고 그래서 저는 베르베비스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양제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먹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부작용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근데 논문 데이터로 보면 사실 10에서 20% 정도까지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저는 영양제 수준에서 그 정도는 상당히 큰 데이터.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줄어들어요. 근데 일반 베르베린 그 10에서 20%는 하루에 3알 먹었을 때 임상이에요. 하루에 2알 먹었을 때는 6% 언더로 떨어져요. 근데 이 베르베비스의 위장관 부작용 보고 데이터가 유의미하지 않음이 돼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좀 있죠. 네. 들어보면은. 근데 일단 데이터 상으로는 현저하게 얘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베르베린 염산량 기준으로 임상 데이터가 한 알짜리도 있어요? 한 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예. 두 알인가요, 보통? 보통 2알, 3알. 두 알, 세 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확률이 올라가죠. 네, 2알 먹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사실 실질적으로 흡수돼서 작용하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막 2배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쵸. 데이터 값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LDL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이거 1000ml를 먹었다 치고 얘 550을 먹었을 때 비교한 게 있나요? 아,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둘을 비교한 게 없고 각각의 논문만 각각을 있기 비교했을 때문에. 때는 뭐 비슷한가요? 근데 그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의미가 이게 없구나.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예. 천연물 계열들이 지금 흡수율 높인 제형들이 많잖아요. 네. 커큐민도 그렇고 실리마린도 있죠. 베르베린도 그렇고 예. 실리마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흡수율을 높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위장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편의성은 개선되는 건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입증된 게 한 개도 없어요. 흡수율을 높은 걸 먹어야 무조건 효과도 더 좋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꾸준하게 먹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흡수율을 높인 제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위장 장애를 심하게 일으키지 않는 오메가3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흡수율을 과하게 높여서 비싼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베르베린은 사실 베르베비스로 먹어도 위장 장애를 꽤나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조금 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베르베비스를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또 메리스맨 약사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약간 장 예민한 분들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위보다는 이렇게 장 쪽에 트러블 있는 분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적으로 그거를 매번 접하다 보니까 일반 제형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메리스민 약사님처럼 일반 제형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옹호론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AI를 가지고 연구를 되게 많이 돌리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일반 제형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제형 중에 표준화된 원료로 연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뒷산에서 쑥 뜯어다 빠서 실험한 것도 이제 일반적인 쑥 추출물 연구로 카운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고려 인삼이랑 뭐 중국산 인삼이랑 사실 들어가 있는 성분들의 비율이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베르베린 위주로 추출해서 쓴다고는 하지만은 베르베린이 지표 물질이긴 하지만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우리가 이 일반 제형 베르베린을 먹었을 때 이 효과들을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베르베린은 근데 그 커큐민 같은 거는 다르게 베르베린 자체가 그냥 표준 물질이잖아요. 무슨 골든실 이런 걸 갈아서 만든 약이 아니라 베르베린을 추출한 다음에 넣는 건데 원료마다 그 순도 차이는 있겠죠. 순도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거의 모든 논문에 베르베린 함량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료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베르베린으로서 몇 미리 먹었다는 이런 기준은 찾을 수는 있지만 막상 그 보충제를 찾아보면은 순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같이 섞여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식물성 물질들이 같이 짬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선 순위를 줄 때 일반 제형 먼저 접근해보고 장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흡수율 높은 거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건 맞지만 뭘 썼는지가 너무 진하게나 다 다른 거예요. 일반 베르베린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해합니다. 저도 오히려 장 튼튼이고 뭐 그러면은 일반 베르베린 드셔도 상관없다. 근데 조금 예민하다 그러면 베르베비스가 좀 더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또 추가하자면 나우랑 그 다음에 네. 알케미스트 랩이라고 하는 함량 테스트나 이런 거 돌리는 그런 제3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군데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제형 베르베린을 대량으로 싹 걷어가지고 테스트를 다 돌렸거든요. 100% 함량 미달 나왔어요. 아 100%? 미달 나온 것들 많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놀랐어요. 나우푸드는 뭔가 좀 원래 테스트를 이번 테스트 제가 안 봤지만 대부분은 좀 안 유명한 것들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수상한데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게 그들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상이 97% 정도가 일반 베르베린인데 10%라도 어느 정도 잘 정량화된 걸 사용했다면 이 신뢰를 못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베르베비스보다 많은 걸 테고 네, 그래도 많아요. 그쵸? 맞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생양류가 원래 딱 그런 특징을 보이지 맞아요. 않나요? 네. 가치는 있죠. 당연히 네. 가치는 있는데 단순히 엄청나게 비율이 많다는 게 모든 걸 대변해주지는 않더라.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베르베린 염산염은 가격이 일단 좋고 데이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위장장애가 없다면 선택해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위장장애가 이론상이든 데이터상이든 좀 덜한 걸 원하시는 분 2배를 더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베르베비스 선택할 수 있겠죠? 베르베린의 뿌리 추출물이 좋다, 열매 추출물이 좋다 이러한 어떤 부위에 따른 함량 차이가 저는 있다고 알았는데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마케팅적인 표현인지 뿌리가 더 좋다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게 너무 짜치는 게 어떤 광고에서 이제 꼭 열매 추출물이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디 추출물인가가 저는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친구는 베르베린이란 친구고 베르베린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봐야지 얘가 열매에서 왔냐 뿌리에서 왔냐가 중요한가 싶은데 실제 순도는 뿌리가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리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순도에 따라서 뭔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애초에 뿌리 원료를 쓰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그 약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건강식품 또는 이런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열매가 좋다, 열매로 골라야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직구템은 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원산지가 중요할까요? 뭐 국산이냐, 인도산, 유럽산, 인도산이 좋다고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관없죠. 뭐 소고기도 아니고.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게 그 인데나사가 이탈리아 회사다 네. 보니까 인데나사 베르베린은 유럽산 베르베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데나사에서 인도 메자나무 뿌리 베르베린을 가져온 거라 그것도 인도산입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인도산이 좋냐, 유럽산이 좋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두 개 학명이 다르거든요. 그 베르베린이. 근데 각각 연구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 많이 꽤 되어 있어요. 임상 데이터가 있고 두 개 뭐 대등하게 대표적인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베르베린 나오는 거는 사실 한국에 매장하거나 이런 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국에서 그냥 생산을 가공 생산을 해서 그거를 한국산 베르베린이라고. 원산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됐고요.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3개월 먹고 3개월 쉬어야 된다.
휴학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사님들도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사제나 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웨지스맨 약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 불필요하죠, 근데? 일단 그 휴학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베르베린이 조금 어느 정도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을 말린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이제 휴학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 데이터들을 잘 찾아보면 오히려 이제 균을 더 살리는 그런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네. 랜덤입니다. 좀 위장장애가 계속 지속된다. 그런 경우에만 휴학기를 가지시라고 하고 딱히 뭐 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휴학기 가질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휴학기 가지라고 권장드리는 편이긴 해요. 아,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약사님 말씀처럼 오히려 뭐 설사나 변비가 잦았던 분들이 베르베린 먹고 싹 났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위장장애를 느끼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최대한 부작용 없이 즐기셨으면 해서 그리고 이제 임상 데이터가 3개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3개월 정도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하되 필수는 아니다. 다만 제가 보수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다. 이렇게 안내드려요. 근데 그건 임상기간이 3개월밖에 없다는 거는 인데나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거는 6개월짜리도 네. 본 것 같아가지고. 2년 주면은 길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길게 먹었을 때 큰 문제 없다라는 그런 안전성 데이터도 있긴 하고 그 3개월 보통 나오는 거는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거의 3개월 단위로 임상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후에 데이터가 없어서 보통 3개월 하고 한번 자체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뭐 컨디션에 좀 쉬어야 될 것 같네 이런 게 느껴지면은 쉬면 되는 거고 그렇죠. 큰 이상이 없으면 이어나가도 그러면 이거는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그냥 섭취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없었는데 3개월 뒤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의외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주시는 게 좋고 섭취하는 기간에도 뭔가 배가 좀 부글부글 하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좀 쉬어가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가장 유명한 게 스타틴이죠. 이거랑 베르베린을 같이 먹으면 근육이 녹는다.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DM이 많이 왔는데 저희에게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면서 얘기해 주셨던 게 다신 약사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베르베린이 간대사에 여기저기 건드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베르베린이 건드리는 간대사를 거치는 약물들을 싹 다 모아서 얘네들의 각각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다 서술해 놓으신. 그 3A4 같은 뭐 그 대사 효소에 영향 주니까 이게 대사를 받는 스타틴이 대사가 안 되니 독성을 띌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건드는 대사 효소를 거치는 모든 모든 약의 거? 대표 부작용을 적어놓은 네. 수준이고, 근데 사실 저는 보수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일부 너무 과장되게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우려도 있고요. 괜찮은 약들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의 우려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4년에 그 인데나사에서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파일럿 연구를 했어요. 사실 파일럿 연구기는 한데 뭐 스타틴이나 이런 혈압약,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랑 넌 인터랙션 확인 연구가 진행이 된 바도 있고 보통 전문가들이 보는 상호작용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업투데이트나 렉시콤프 이런 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심바스타틴은 상호작용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스타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근육이 녹을 수준도 아니라서 적절한 약사와 상담 후 섭취는 괜찮다. 그러면 이것도 관련된 얘기 같거든요. 베르베린 섭취하면 유방암에 재발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타목시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타목시펜이 프로드럭이라서 2D6를 통해서 실제 작용하는 약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베르베린이 2D6를 억제하면 실제 작용하는 약이 약이 안 안 되니까 만들어지니까 유방암이 재발할 거다 또 이런. 그럼 이 베르베린 자체의 문제가 아니네요. 사실 애초에 타목시펜 드시는 분들은 베르베린 잘 안 드리죠. 네. 유방암, 항암 치료 약물요법 하시는 분은 뭐 주의하시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재발 위험이 실제로 높아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뭐 항암제 같은 거는 워낙 이제 좀 첨예하게 그 혈중 온도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간섭을 줄이는 게 좋다. 장기 복용 약 드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은 상담을 하라고 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전부 다. 만성질환. 네.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될 분은 항암제 그리고 항암제? 자가면역, 면역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 인부 수유 수유부 청소년? 청소년 안 돼. 네. 금기. 뇌전증약
이라던가 이게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질환들이잖아요. 음. 그런 건 좀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에 좀 섬액이 있는 분들도 섬액이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베르베린을 섭취하다가 혈당에 도움 주는 바나바잎 같은 걸 추적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베르베린이 거의 압도적인 1등이죠. 네, 데이터나 뭐 그 수치 보면 추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베르베린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혈당 관련된 기능성 인정받은 식후 혈당 감소. 이거 그리고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논문 보셨어요? 안 어떻게 봤어요.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바나바잎 자체가 지표 물질이 1.3mm까지인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작고 원료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깔 수 있죠. 베르베린 하나로 일단 최대한 집중해 보시고, 안 되면 뭐 여주나 다른 걸로 바꿔 보시고, 추가는 가능하다 정도로 얘기 드리면 되겠네요. 아마 뭐 저혈당 우려 때문에 질문을 또 많이 하실 텐데 저혈당이 올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혈당 이 쪽은 두 가지 가지고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질문 많으신데,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으면서 베르베린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뭐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위장 장애가 심해질 수는 있죠.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어쩌면 추가적인 이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예, 이미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운자로 발가락 정도가 베르베린이요. 때까지는 안 갔나요? 네, 발가락 정도. 알겠습니다. 뭐 대충 이해가 됐네요. 일단 마운자로 자체가 워낙 또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잖아요.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굳이 추가하실 필요가 있냐? 그냥 식단 잘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운동하시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마운자로 끊고 베르베린으로 관리하라 그래요. 리바운드 오기 전에 그게 거의 한 70% 오나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가 80%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관리 목적으로 그때 드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베르베린과 함께 섭취해볼 만한 것도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우리 다신 여사님은 다낭성 난소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 많이 하시죠? 네. 같이 권장하시나요? 근데 저는 굳이 같이 먹다보다는 다낭성 난소에 압도적으로 이노시톨이 1위이기 때문에 1위. 이노시톨 먼저. 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혈당 조절도 좀 어렵다. 그러면 베르베린 베르베린. 추가해도 된다. 오케이. 이노시톨 1번, 2번으로 베르베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베르베린이 좀 브로드하게 성인병 관리가 되니까, 이제 저는 여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섭취를 하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주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섭취를 하고, 보통 이제 베르베린에다가 오메가3랑 마늘 정도, 그러면 이제 성인병 혈압 관리도 되고, 그러면서 중성지방도 관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0대 이후에 걱정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템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메디슨 박사님은 어떤 거랑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담할 때 조합해 드리시나요? 베르베린과. 다이어트 고민이 있으신 분께는 뭐 베르베린에다가 녹차 추출물을 같이 권해드리는데 아. 뭐 둘 다 강력하진 않지만 마일드하게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기에는 가장 연구 근거가 많다. 예. 최 박사님은?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여주 메인에 그 베르베린을 저용량으로 해서 그렇게 서브로 먹거나 아니면은 알파리포산 같은 거를 같이 먹는다든지 좀 그렇게 조절합니다. 약들약?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답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은, 일단 베르베린 자체가 워낙 핫한 성분이고 많이들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이게 위고비 마운자로 나오면서 더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랬나,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도 많이 있으니 약사님들께 좀 문의하시고, 약사님들이 정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채널 띄워주실 거예요. 여기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1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1시간이 빡센데. 아, 죄송합니다. 반나절 안에 답변을 주실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 바이요.